해가 바뀌고 나면 우리는 뭘 하죠? 전 보러 가죠. 작년에는 힘들었는데 올해는 좀 살만할까? 이렇게 전망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앞날을 알려주겠다면서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23년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위기가 온다. 대한민국 초비상, 짙어지는 경기 침체 공포.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일단 미국, 유럽연합, 중국이 경기 둔화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 세계 3분의 1이 불황에 빠질 거라는 비관적 전망이 있습니다. 바깥 상황도 안 도와주는 데다가 국내 상황을 보니 어떻습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대출금리가 이제는 올라갑니다. 내수 소비도 많이 위축이 돼요. 이러다 보니 예상되는 대한민국 올해 경제성장률 1%대.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같은 듯 다른, 또 다른 듯 같은 1997년과 2023년의 상황, 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길래 우리는 26년이나 지난 지금 제2의 IMF 외환위기를 걱정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토리텔러 홍기훈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IMF 외환위기입니다. 본격적으로 97년도 대한민국 흑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질문 한 가지 일단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가장 잘 나가던 리즈 시절 언제였을까요? 바로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3저 호황을 누리던 80년대 말부터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90년대 중반까지입니다. 국격이 당연히 크게 상승했고요. 나라 전체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올해 취직시험 경쟁률은 3대 1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대기업인 삼성, 현대의 경쟁률도 6대 1이었을 정도니까 상상이 가시나요? 금리가 지금이랑은 다르게 기본적으로 두 자릿대예요. 통장에 돈을 넣어두잖아요. 돈이 복사가 돼요. 거기다가 해외여행 규제가 막 풀리면서 사람들은 여행도 다니고 어학연수도 가고 백화점에 가서 열심히 쇼핑도 하고요. 집 없이는 살아도 자동차 없이는 못 산다. 마이카 붐까지 일면서 내수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요? 97년으로 넘어가던 그해 겨울, 대한민국을 더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한보철강이 오늘 끝내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세계 26위인 산미그룹이 자금난을 견디지 제빵 못해서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쓰러졌습니다. 수 있는 삼립식품이 기아그룹이 한라그룹이 고려증권이 오늘 부도를 냈습니다. 잘 나가던 기업들이 자금난을 이유로 파산을 했고요. 결국 1997년 11월 21일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세계 부자 대열에 끼었다고 자랑하던 게 엊그젠데 하루아침에 빚더미 삼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왜 한순간에 나락으로 갔는지 이 이야기는 뒤에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시 대한민국이 얼마나 혼돈의 시기였는지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물론이고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쓰러졌습니다. 단국대학이 종합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부도를 냈습니다. 종합대학으로서 처음 국내 대학교 재단도 부도가 나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 우리나라를 끌고 가던 30대 기업 중에서 무려 3분의 1이 넘는 11개 기업이 날아가 버립니다. 와, 기업이 이렇게 없어지는 마당에 근로자들이 무사할까요? 이때 거의 200만 명의 실업자가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명퇴, 황퇴, 노가리퇴 이런 말들이 유행했고요. 길거리에 노숙자가 참 많이 늘었습니다. 실업 사실을 가족한테 차마 알리지 못해서 그 시대의 가장들은 양복을 차려입고 지하철역, 공원, 심지어는 산으로도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자살 사망률이 더 높아진 해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뀝니다. 당시 정부는 국가빚을 더 빨리 갚기 위해서 IMF의 개입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서 대한민국의 경제개혁이 시작됩니다. 강력한 구조조정이 있었고요. 국민들은 금모으기로 뜻을 보태면서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3년 8개월 만에 당초 예정보다 무려 3년이나 앞당겨서 국가 채무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3년 8개월 전에 터졌던 외환 위기 사태, 즉 IMF 사태가 오늘로서 공시 종료됐습니다. 그동안 온 국민이 고생을 해서 IMF 체제로부터 졸업하긴 했지만 우린 지금 경기 침체란 또 다른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그때 남긴 상처는 아직까지도 남아서 대한민국의 많은 모습을 바꾸어버렸습니다. 평생 직장이 넘쳐나던 과거는 사라지고 프리랜서, 파견직 같은 비정규직이 일반적인 근로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화됐고요. 저출산 현상이 시작된 시기도 이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사람들이 처음 이 뉴스를 보고 충격이 굉장히 컸대요. 우리나라의 총 외채는 1,530억 달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 그동안 수출로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나? 그동안 번 돈은 다 어디 가고 빚만 남은 거지. 80년대 말 90년대 초반까지 잘 먹고 잘 산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90년대 중반부터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IMF 외환위기를 불러온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려면요, 수출이 수입보다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하면 원화가 저평가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수출품이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90년대 초반에 호황으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우리 물건이 달러 기준에서 가격이 비싸지는 겁니다. 수출이 줄어요. 그래서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원화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던 게 문제면 저평가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안 했어요. 당시 시대적 분위기를 보면요,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가 빠르게 팽창을 하면서 국제적 위상이 크게 비상하던 시기예요.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드디어 $10,0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못 먹고 못 살던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0,000를 달성을 했어요. 그 다음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오늘 저녁 8시 우리나라는 29번째 OECD 회원국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가들 사이에서 노는 물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후진국? 그건 옛날 얘기지.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야.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 상황에선 당연히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증진해줘야 되는데, 당시 정부가 국민소득 $10,000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경상수지 적자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94년부터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가 96년에는 229억 달러, GDP 대비 무려 마이너스 4.75%에 달하는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한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 시장의 펀더메탈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까? 좀 위험한 것 같아. 그리고 그때 한국 기업들의 주식을 팔고 철수를 시작합니다. 외환보유고가 줄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당시 고속 성장을 하던 때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문어발식 투자를 하면서 몸집을 빠르게 불려나가 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대출이 필요했는데 종합금융사를 포함한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국의 금융기관들에게 단기로 외화를 빌려와서 국내 기업들에게는 장기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국내가 아니고 외국에서 돈을 빌려? 그리고 단기로 빌려와서 장기로 빌려준다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는 금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 금리가 너무 높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비교적으로 금리가 낮은 외국에서 빌리는 게 더 이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환율 변동 폭의 제한이 있었어요.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기보다 장기로 빌릴 때 금리가 더 올라가요.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비용이 붙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태국 바트화가 폭락합니다. 그리고 1997년 동남아시아의 연쇄적 외환위기가 터집니다. 바트화를 잘못 샀다가 실패를 본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달러가 부족하게 되니까 전 세계에 투자해 놓은 달러들을 회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 종합금융사들에게 빌려준 단기 자금도 회수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종금사에서 조금만 더 있다가 갚을게 하고 만기 연장 신청을 했는데 안 돼, 당장 갚아 라고 한 거예요. 본인들도 급한 거죠. 한국 사정 봐줄 시간 없다 이겁니다. 국내 기업들한테는 장기로 대출을 해줬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아직도 만기가 안 와서 받은 돈이 없는데 종금사들은 저쪽에다 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한폭탄이 됩니다. 물론 원화는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달러로 빌려와 놓고 한국 돈으로 갚을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우리나라 내에 달러가 마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해외 금융기관에 갚을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는 비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극심해지다 보니까 달러는 더욱더 귀한 몸이 되고요. 미친 듯이 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국가는 환율 방어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달러를 팔기 시작을 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외환보유고가 또 떨어져요. 그래서 39억 달러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아까 채무가 얼마라 그랬죠? 무려 1,530억 달러. 근데 가지고 있는 달러는 얼마예요? 39억 달러였습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국가 부도를 피하기 위해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합니다. 대한민국이 두 번 다시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싶겠어요? 절대 아니죠. 아주 비슷한 징조라도 보이면 사람들이 IMF 위기 또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미국은 금리 인상 행진을 보이면서 긴축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의 미국의 흐름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는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가 무너지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한국 가까이 나라 중 경제 실패를 인정하고 IMF에서 지원을 요청한 일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3년 연속 경상수지 적자였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공교롭게도 작년 9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외환위기 이후 최장 기간이었고요. 금액도 472억 달러로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제2의 IMF 외환위기로 번지는 걸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23년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 경제위기 유발 요인들은 사실 97년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97년 당시에는 나라 경제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못한 채로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성장의 과실을 쌓아만 가다가 경상수지 적자가 나면서 심리적 요인으로 경제위기가 왔던 겁니다. 내부 구조적이라기보다는 당시 세계 경제 흐름에 의해서 기초가 탄탄하지 못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는 게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3년 현재는요, 얘기가 좀 많이 달라요. 이미 한국 경제가 흐름이 좋지 않은 데다가 경제 기반인 제조업과 중공업이 사실상 예전 같지 않죠. 원화 또한 어때요?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 위기는 외환 시장이나 다른 나라와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 경쟁력이 부족해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97년과 현재는 현상적으로는 유사할지 몰라요. 근데 구조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IMF급 경제 위기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부 역시 작년부터 계속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97년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경제 체력이 달라도 너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하고는 다르게 경상수지는 최근 적자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꽤나 오랜 기간 동안 흑자를 보였고요. 외환보유액은 외환위기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7년 당시에도 국가는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그래서 경제 위기는 절대 오지 않는다. 심지어 당시 IMF 총재였던 미셸 캉드시 역시 대한민국이 금융구제를 신청하기 한 달 전까지도 한국은 금융공황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과는 다르게 결국 IMF 외환위기는 찾아왔고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제2의 IMF 외환위기가 온다. 누군가는 또 오지 않는다. 사실 겪지 않고는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미래입니다. 확실한 건 우리는 이미 위기를 극복해봤다는 것 아닐까요?